안녕하세요. KS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2020년도 무성공학개론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칼슨 룰을 이용해서 FM의 대역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밴드위스는 2배, 메시지의 밴드위스, 그러니까 기저 액션의 밴드위스죠. 그리고 최대 주파수 편의의 합의 2배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FM은 여기서 100kHz고요. 그 다음에 델타 F는 75이기 때문에 이는 175 곱하기 2가 되고 이는 약 350kHz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정지궤도 위성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일단 1번 보기 넘어갈게요. 2번 보기에 보시면 신호 송수진 지연 시간이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짧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왜냐면은 정지궤도보다는 지표면과 거리가 가까운 LEO가 사용된다. LEO가 저궤도 위성이죠. 그래서 전파 경로가 짧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짧게 됩니다. 근데 예상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 35,600km 상공이 있으나 저궤도 위성은 더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정지궤도 위성은 이렇게 도는 반면에 그래서 이제 중력이 90력 역할을 해줘가지고 궤도를 거의 일정히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저궤도 위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써가지고 연료를 써가지고 궤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가 곧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위성의 수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를 위한 위성의 수는 정지궤도에 비해서 더 많다. 왜냐면 지구면에서 위성을 볼 수 있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위성을 띄워야 한다. 그게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핸드오버 복잡도가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 높은 거는요. 정지궤도 위성은 여기서 나왔듯이 딱 정지궤도 위성은 정해져 있어요. 서비스 면적이 이런 식으로 여기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 영역이 다 이렇게 각자 정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성이 핸드오버 될 일이 많이 없는데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엔 여러 개 위성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성들의 서비스 범위를 다 이렇게 옮겨 다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위성 수가 많으니까 복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경로 손실을 묻고 있는데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송신 전력이 100W 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100W를 0.1 그러니까 100W를 그 dBm 기준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와트는 밀리와트 기준으로 보면은 100 곱하기 10의 3승 밀리와트죠. 이거를 dB로 변환하면은 10 로그 10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0 로그 10의 5가 돼서 50 dBm이 됩니다. 자, 이제 0.1 밀리와트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0.1 밀리와트는 그냥 0.1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해보면은 dB로 표현해보면 10 로그 0.1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10의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마이너스 10이죠. 이게 m 빠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0을 해보면 마이너스 60이죠. 그렇기 때문에 60 dB의 손실이 발생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낮은 주파수의 기저대역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 반송파의 진폭이나 주파수 또는 위상의 신호를 실어 보내는 기법은 당연히 변조죠. 자, 변조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포매팅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간에 DC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신호 전달을 할 때에는 DC 없는 신호를 전달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0을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전달해야지. 만약에 뭐 0, 1, 0, 1, 0 이렇게 하면 DC 신호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매체에
혹은 시스템의 성질에 맞춰주는 것을 포매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딩이라는 것은 압축이죠. 채널 코딩이란 것은 ECC를 말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사인 법칙을 알고 있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인 법칙은 이런 거죠. 여기 각도가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 r이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각도 사인 베타분의 요 마주보는 길이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형하면 d라고 하는 것은 사인 알파분의 r 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거는 그 요즘 교육 과정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제가 10년도에 수능을 쳤는데 그때 교육 과정에 보시면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잘 모르시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는 위성통신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의 대역을 분리한다. 그래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이거는 그 FDM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전리층에서 반사나 흡수가 문제되지 않는 대역을 사용해야죠. 당연히 반사되고 하면은 위성까지 신호가 감쇄되고 일부 신호가 반사돼서 빠져나가니까 위성까지 신호가 약하게 전달될 것이고, 흡수되면 아예 전달이 안 되거나 뭐 감쇄가 일어나서 뭐 노이즈가 많이 끼거나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SNR이 떨어진다. 정지궤도 위성에서는 도플러 천이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도플러 천이 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지구국보다 위성이 높은 주파수로 신호를 송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신 링크에서 경로 손실을 보면은 람다분의 4파이 d의 뭐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이거는 f 4파이 d의 제곱인데 위성이 높은 주파수 신호 송출한다는 것은 이게 더 높다는 뜻이고, 그럼 이 경로 손실 로스가 더 크다. 즉 손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건데 위성이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렇게 로스를 많이 갖는 통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위성은 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써가지고 경로 손실이 더 적은 그런 주파수를 사용하고, 지상국은 그에 비해서 좀 더 에너지 끌어오기가 용이하니까 발전소도 근처에 있을 테고 하니까 더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어떤 현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주파수가 5kHz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는 5kHz의 2배가 되는 대역폭이 샘플링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분 20초 동안이라고 했어요. 3분 20초라고 하면은 60 곱하기 3분 그리고 20초겠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샘플링 된 거를 16비트, 즉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16을 곱해야 한단 말이겠죠. 16비트가 이렇게 와서,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뭐 어떻게 될 텐데, 그 전에 보시면 여기 최소 데이터량이 바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는 1바이트는 8비트죠. 그러니까 8에다가 10의 3승을 곱합니다. 왜냐면 이게 메가니까 이거는 바이트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180에다가 20을 더하니까 180 더하기 20, 그 다음에 16 나누기 8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거는 10 곱하기 180 더하기 20은 200이죠. 그 다음에 16 나누기 8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이렇게 되고 10의 3승이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는 4MB가 되겠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에서 전파되는 전자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전자파가 전파되는 도중 장애물을 만나 반사회적 산란 등에 의해 분산되고, 이 분산된 신호등 중 2개 이상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수십 개에 도달한 현상을 다중경로 페이딩이다. 당연히 다중경로겠죠. 당연히 서로 다른 경로 여러 개의 경로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경로 당연히 맞습니다. 이동하는 송수신기의 상대적인 방향에 따라 수신 주파수가 변화의 현상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 그렇죠.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그 주위에는 자개의 회전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자개의 회전이라는 것은 컬 H, 뭐 B나 H는 비슷하죠? 는 J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죠. 자,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한다.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회전이 생긴 것도 맞습니다. 안테나에서 방사된 전파는 항상 지표면과 수평 방향으로 진행한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생각만 해봐도 이 지표면에서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전파를 쏘면 위성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은 레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인데요. 표적까지의 거리는 레이더에서 표적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델타 t 나누기 2에다가 빛의 속도인 30만 킬로미터 퍼섹을 곱해주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거리가 됩니다. 표적의 방향은 뭐 여기 있으면 이쪽에서 갔다 이렇게 돌아올 테니까 이 각도를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광대역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광대역 안테나를 쓰지는 않습니다. 특정 밴드의 안테나를 쓰죠. 레이더는. 표적의 속도는 귀한 신호에 발생된 도플러 천위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표적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렇게 속도가 가고 있으면 요 주파수 편의에 의해 가지고 여기 표적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쪽에서 표적에서 이제 전파를 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반사파를. 그 반사파의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구해가지고 내가 보낸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도플러 천위를 이용해서 이 표적이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DSB-TC DSB-TC라고 함은 라지 캐리어 그리고 풀 캐리어와 같은 의미죠.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 했는데 반송파가 양측 파대 변조 방식보다 전력 효율이 낮다. 그렇죠. 뭐 보통 2 플러스 m제분의 m제곱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요 2 때문에 효율이 낮은 게 맞습니다. 잔류 측 파대 변조 방식보다 좁은 태열 제어폭을 사용한다. 이거는 SSB죠. 그러므로 이건 틀렸죠. SSB2보다 넓은 체육 대폭을 사용한다. 그렇죠. 제일 넓죠. 그래서 답은 기억되기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0ms 동안 16psk 심볼을 했죠. 16psk라고 하면은 16psk라고 하면 16은 2의 4승이니까 4비트란 말이죠. 심벌 10개가 전송된다고 했습니다. 보호율 같은 경우에 보호 레이트 같은 경우엔 심벌 퍼 시간이죠. 그러므로 계산을 해보면 심볼 10개가 10ms 동안 10의 마이너스 3세컨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약분 되고 그럼 10의 3승이 되겠죠. 즉 10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BPS를 구하면 심볼 10개 그 다음에 심볼 10개당 4비트가 전송되죠. 그 다음에 이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동안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하면은 4000 BP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은 위성으로부터 지구국으로 전파된 신호의 수신 전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데 수신 안테나의 이득, 송신 안테나의 이득에 비례한다. 둘 다 맞고요. 안테나의 이득이란 것이 바로 신호에 리니어하게 영향을 줍니다. 송수신 기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보통 보면은 로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람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이 아까 로스라고 했죠. 그래서 송수신과 거리 제곱 비례하는 것은 로스, 손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은 떨어집니다. 거리의 제곱이 크면은. 그리고 신호 파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로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로스는 람다에 반비례하죠. 즉 수신 전력은 람다에 비례하는 게 맞게 됩니다. 자, 신호가 주어졌는데 자, 어떤 신호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로 주어지죠. 여기서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얘입니다. 즉 오메가는 200파이인 것이죠. 이게 바로 2파이 f니까 f는 2파이분의 200파이이므로 100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는 SSB 변제를 묻고 있죠. SSB라는 것은 어쩌면 DSB, SC의 절반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DSB, SC로 생각을 해보면은 메시지 신호 진폭이 4라고 했으니까 어떤 변조된 신호 YT는 메시지 신호의 진폭이 4, 뭐 코사인 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송파의 진폭이 2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2의 코사인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므로 8 코사인 얼마에 코사인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런데 SSB는 DSB, SC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주면 4 코사인 얼마에 코사인 얼마가 되겠죠. 그러므로 변조된 신호의 진폭의 최대값은 4가 될 겁니다. 자, 레이더 문제입니다. 레이더 문제 풀 때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빛의 속도 C는 람다 F에서 람다는 F분의 C이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물체 속도 V 혹은 이제 관찰자의 움직이는 속도 똑같죠. 이게 있으면 람다는 거의 안 변해요. 이 람다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플러 천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플러 천이의 양은 람다분의 V가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럼 델타 F는 람다분의 V에서 V는 108km per hour는 3600초죠. 그 다음에 람다는 얘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그리고 주파수가 10GHz죠. 그렇기 때문에 기가가 9승이니까 이거 10승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계산을 해주면 36은 108의 3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얘는 3이 될 거고요. 킬로미터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3분의 3, 그 다음에 10만은 그대로 내려오고 0 2개가 더 내려오죠. 그리고 10승이네요. 10에 10승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1로 약분이 될 것이고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여기서 10에 10승에서 7개를 빼주면 10에 3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0이 되겠네요. 자, S1 같은 경우엔 지금 코사인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변환을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F0와 F0에서 이렇게 나타날 텐데 델타 함수 나타날 텐데 이 높이는 A의 절반이죠. 그래서 2분의 A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S1F라 할게요. 그 다음에 S2는 이게 싱크함수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지점의 높이는 이 넓이죠. 이 넓이는 타우예요. 2분의 타우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타우니까 이 지점 높이는 타우다. 그 다음에 이 지점에 그러니까 처음 0이 나타난 대역폭은 이 폭 타우의 역수죠. 이게 여기에 갑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타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한다는 것은 주파수에서 컨볼루션이 된다는 뜻이고, 컨볼루션이 된다는 것은 이 델타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1로 이동하고 1로 이동해서 더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시면 결과는 여기 마이너스 F0가 있고 F0가 있을 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싱크 펑션들이 두 개가 나타날 텐데 여기 둘 간격모에 넓고요. 여기 보면은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높이를 보시면 2분의 A의 타우를 곱한 2분의 A 타우, 그 다음에 이 대역폭은 타분의 1인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타분의 1이고 이 높이는 2분의 A 타우인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인공위성에 대해 적용된 케플러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성의 궤도는 타원이며 맞습니다. 이때 지구는 한 초점 위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두 개 타원이 있고요. 이 타원 궤도 중에 여기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위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 위성의 속도는 달라진다. 그렇죠? 이 위성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지구가 가까우면 속도는 빠르고요. 여기 속도는 빨라지고 여기서는 같은 시간 동안 천천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V1, V2 하면 V1이 훨씬 빠르게 되죠. 위성의 궤도 주기의 제곱, 그러니까 T제곱은 반등축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지구 중심과 위성에 있는 가상점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휩쓰고 지나간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2번과 4번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5G 모바일에 대해서 나왔네요. 모바일 환경에서 LTE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제공하여 UHD 콘텐츠, UHD급은 훨씬 해상도도 2배, 해상도가 4배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그 프레임 레이트도 2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ARVR 등의 실감 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렇죠?
여러 서비스들이 요구하는 상이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각 서비스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물리적으로 구축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슬라이싱을 하죠. 그래서 이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논리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대량의 디바이스가 연결된 초연결성 제공을 해줍니다. 초저지연 및 초신뢰성 제공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서비스 혹은 원격 유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19번은 안테나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전력 빈폭이라고 하면 안테나가 일단 전파를 쏠 때 전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죠. 요 거리가 바로 전력 파워예요. 각 방향에 대한 파워. 근데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최대 전력이죠. 근데 요거에 대한 절반이 되는 전력이 요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두 지점을 잇습니다. 이었을 때 요 각도가 바로 HP, BW가 됩니다. 그래서 반전력 빈폭이라고 하면 전력이 주빔이 가장 센 거죠. 최대 값에 비해 절반이 된 두 지점 사이의 각이다. 맞습니다. 자, 상대 이득이라고 함을 여기서 보시면 무선실 2분의 람다 안테나, 무선실 등방성 안테나는 절대 이득이죠. 등방성 안테나는 절대 이득. 얘는 무선실 등방성 안테나가 아니고 하프웨이브 안테나.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안테나 이득은 최대 지향성과 방사 효율의 곱이다라고 했는데 안테나 이득의 정의를 보시면 최대 복사 방향, 이것이 바로 최대 지향성이죠. 기준 안테나와의 단위 입체각당 반사 전력, 그러니까 방사 효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시료 등방성 방사 전력은 송신 안테나의 절대 이득과 송신 전력의 곱이다 라고 하는데 맞겠죠 뭐.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은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발생하는 조건을 묻고 있는데요. 어떤 주파수가 이렇게 주파수상에서 어떤 심볼에 대한 시그널이 있을 때 요거는 심볼 지수 시간 D의 역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 대한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럼 요만큼은 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이렇게 짧게 나타난다면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 영향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근데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아주 느리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요 영역은 상대적으로 균일한 그런 페이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지연 확산이 되는 시간의 역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심벌 지속 시간보다 지연 확산 시간의 역수가, 그러니까 심벌 지속 시간의 역수보다 지연 확산 시간의 역수가 큰 것을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즉 지연 확산보다 심벌 지속 시간이 긴 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딩 없는 조건이죠. 즉 페이딩이 있으려면 지연 확산이 심볼 지속 시간보다 길 때 페이딩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